TV조선 취재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나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오늘의 핫 키워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한중일 아니고 한일중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시안+3 정상회의에서 한일중 3국 협력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쓰던 한중일 표현을 한일중으로 바꿔 말한 건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가치와 자유연대의 기초에 한중일 대신 한일중을 선택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키워드 9일에 나간다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오는 9일 날 검찰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가 검찰이 제시한 날짜를 받아들인 것이지만 단식에 따른 건강 악화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다음 키워드는 흥남시 농업개장입니다.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어제 국회에서 백선엽 장군이 친일이면 비슷한 나이로 흥남시 농업개장을 지냈던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도 친일파냐라고 말해서 야당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완벽한 거짓이라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경위서 내라입니다. 통일부가 친북단체 조총련 행사에 참석한 무소속 윤미향 의원에게 경위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법상 사전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판단해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절차를 시작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원전 다시 돌릴까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신한울 원자력발전소 2호기의 가동 허가 여부를 오늘 결정합니다. 허가가 나면 6개월여 시운전을 거친 뒤 상업운전에 착수하게 돼 현 정부의 탈원전 폐기 정책에 또 하나의 중요한 방점을 찍게 됩니다. 첫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영상부터 확인하시죠.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든지 무기 거래를 할 경우 그것이 글로벌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이른 시일 내에 한일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은 아세안이 주도하는 지역 구조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각국의 인태 전략을 조율하고 인도네시아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윤 대통령이 최근 무기 거래 의혹을 받고 있는 북한 그리고 러시아를 겨냥해서 군사협력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내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어제 친교 행사 스케치부터 전해주시죠. 네, 이 윤 대통령과 이 부인 김건희 여사는요, 저녁에 주빈국인 인도네시아 주최의 갈라 만찬에 참석을 해서 이 각국 정상과 교류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세안 회의 관례에 따라서 인도네시아 측이 준비한 전통 의상을 입고 등장을 했는데요. 2시간 동안 진행된 만찬에서 윤 대통령은 인도네시아 하원 의장, 브루나이 왕자 등과 한담을 하면서 이 아세안과의 교류, 소통 의지를 강조를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 인도네시아 공식 방문 사흘째인 오늘도요. 이 다양한 일정을 소화할 예정입니다. 맞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동아시아 정상회의, 한 인도네시아 비즈니스 라운드 테이블 행사 등에 참석합니다. 여기에 양자 정상회담도 여러 차례 예정된 가운데 윤 대통령과 중국 리창 총리 간 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아시안 정상회의에서 리 총리와 처음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앞서 말했듯 북한과 러시아를 향해서는 이 경고 메시지를 보냈지만요. 중국을 향해서는 협력을 강조해서 대비가 됐습니다. 네, 어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핵미사일이 인도태평양 지역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의 평화를 해치는 북한과의 군사협력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주요 회원국이 유엔이 가장 엄정하게 제재하고 있는 대상과 군사기술 협력을 한다든지 무기 거래를 할 경우 그것이 글로벌 평화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위협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안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을 자아낸다는 점에서 대단히 중시하고
엄중하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북한과의 군사 협력 시도라는 그 부분에서 러시아를 직접적으로 명시는 하지 않았지만 최근 그 미국 뉴욕타임스가 보도를 하고 미국 당국도 사실상 인정을 했던 내용, 바로 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달 중에 러시아를 방문해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를 제공하는 대신 러시아는 북한에 이 인공위성 핵 추진 잠수함 등 이 핵심 기술을 제공할 것이라는 그런 이제 미국 언론 보도를 의식한 그런 발언으로 볼 수 있는데, 또 이와는 별개로 그 러시아의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이 최근 북한과의 합동훈련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논의 중이다라고 말을 해서 결국 북러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북중러 이 삼국 연합 훈련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직접 이 강한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인도네시아에서의 윤 대통령의 이런 연설 행보 등을 두고서 한 언론이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난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이후에 자신감을 반영하듯이 윤 대통령이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 할 말은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렸는데요. 윤 대통령 중국에 대해서는 강원 양면 전략을 펼친 듯 했습니다. 북한 핵 문제 등에서는 이제 역할을 압박하는 동시에 또 협력하자 이러면서 손도 내밀었죠. 네, 윤 대통령이 러시아에게는 견제구를 날렸죠. 그랬던 한편으로는 중국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그리고 2인자인 리창 총리 앞에서는 국제사회가 단합해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좌시하지 않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북한의 자금원으로 활용되는 해외 노동자 송출과 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을 위한 공조에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린다고도 했는데요. 북핵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압박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경제적 측면에서 한중일 협력 활성화로 아세안과 발전해 나가자라고 했는데 직접 목소리를 들어보겠습니다.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헤쳐나가면서 성장의 중심을 지향하는 아세안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결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아세안 플러스 3 발전의 근간이 되는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이 활성화되어야 합니다. 이른 시일 내에 한일 중 정상회의를 비롯한 3국 간 협력 메커니즘을 재개하기 위해 일본, 중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고자 합니다.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 한미일 3국 협력의 새로운 장이 열렸듯이 한국, 일본, 중국 3국 협력의 활성화는 아세안 플러스 3 협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들으신 윤 대통령의 이 연설 내용 중에서 특히 눈길을 끌었던 게 바로 이 한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한일중 발언이었습니다. 네, 그간 관례대로 써오던 한국, 중국, 일본 이 3국을 지칭하는 한중일, 이 표현 대신에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공식 외교석상에서 쓴 것이어서 관심이 더 모아졌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열렸던 아세안 정상회의 당시에서는 이 한중일 순으로 언급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죠. 이러한 일련의 흐름을 두고 일각에서는 올 초부터 한일 관계 개선을 본격화하고 한미일 협력 등으로 중국보다는 일본과 밀착하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사실 대통령실 관계자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이 이 부분을 이제 콕 집어서 물었는데 답변은 이랬습니다. 우리 정부 들어서 가치와 자유의 연대를 기초로 미일과 보다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런 점에서 북미보다 미북으로 보고 있고 또 한중일보다는 한일중으로 부르고 있다라는 거였는데요. 대통령실 관계자는 또 이 지난 6월에 국가안보실이 발간한 국가안보전략 지침서에 일본을 중국보다 앞세워 이제 표기한 점 등을 이제 언급을 하면서 이미 이제 그 전부터 좀 그런 기조가 와 있었다라는 점을 밝혔고요. 또 이 3자 정상회의 자체만 놓고 본다 하더라도 자국을 먼저 놓고 차기 의장국을 그 다음에 놓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의장국 그리고 다음이 일본이기 때문에 한일중이라는 것이 더 이제 자연스러운 표현이다, 그렇게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협력 복원 제안 이 부분에 대해서 중국 측의 반응 있었습니까? 중국 측은 일단 특별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했듯이 이 양측은 아세안 정상회의 계기에 이 한중회담을 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져서 또 성사 여부도 주목되고 있는데요. 물론 시진핑 주석이 참석하지 않아서 정상회담이라고는 부를 수 없겠지만 중국을 대표해서 국제 무대에 나온 인사와 회담을 열었다라는 것 자체가 성과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리창 총리하고 회담을 할지 이야기하는 중이라면서 아직은 확정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방금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이 한국, 일본, 중국, 그러니까 한일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물론 이게 뭐 역대 대통령이 처음은 아니라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했고 그다음에 뭐 이전에 이명박 대통령도 썼다고는 하지만 최근에 이제 뭐 한중일 대 북중러 이 대결 구도가 고착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에서 이런 표현을 쓰니까 또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글쎄, 근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제 차기 의장국이 일본이기 때문에 한일중 표현을 쓴 것처럼 그래서 일시적인 그 어떤 표현의 변화인 것처럼 설명을 했는데 이미 6월에 그 외교전략 지침서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앞으로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보다 더 연대와 같이 공유하는 부분이 늘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을 그 고려를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지속적인 그 용어 사용 뭐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충분히 예측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이거는 이제 외교 전략상의 문제이고 실질적으로는 이제 뭐 중국이나 일본과 어떤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느냐는 건 사실 그때그때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하튼 윤석열 정부는 일단 중국보다는 일본과의 연대, 그 연대의 가치를 저 높게 평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한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의혹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자정이었습니다.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이 됐는데요. 오전에는 이 김 씨와의 인터뷰 내용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이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네, 지난해 대선 전 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고 허위 인터뷰 보도를 내보낸 혐의를 받는 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오늘 오전 검찰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 배임 수재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검찰이 이 신정 위원장에 대해서 첫 피의자 조사에 나선 건데요. 앞서 검찰은 이 신정 위원장에게 어제 출석하라고 이제 통보를 했었지만 신정 위원장 측에서는 정확한 시간을 전달받지 못했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했고 물론 이제 거기에 대해서 검찰은 뭐 일시와 시간을 통보했다 이렇게 반박을 했었죠. 어쨌든 이후 이 검찰과의 추가 조율을 통해서 오늘 소환에 응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전 9시 40분쯤에 변호사와 함께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의 모습을 드러낸 신 전 위원장은요. 재작년 9월 이전에 김만배 씨를 만난 적이 있느냐는 등의 이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청사로 들어갔습니다. 검찰은 김만배 씨하고 신 전 위원장이 허위 인터뷰 보도를 공모해서 대장동 의혹의 초점을 이재명 당시 후보에서 윤석열 후보로 돌리려고 했고 사실상의 대선 개입을 한 것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조사에서는 김 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 3권 값으로 1억 6,500만 원을 건넨 것과 관련해서 김 씨가 허위 인터뷰의 대가로 이 금품을 건넨 게 아닌지 집중적으로 살펴볼 것으로 보입니다. 신 전 위원장의 출석 모습을 보고 오시죠. 김만배 씨 만나거나 하신 적이 있어요? 20년 만에 만나셨다고 판매 계약서가 어저께 재판에서 김만배 씨 재판에서 3월 1일자로 소급된 판매 계약서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검찰이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하신 말씀 있으신가요? 그 녹취 파일은 언제 건네신 거예요? 녹취 파일이 있다고 다른 분들한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오늘 변호사님은 안 오시고 혼자 오신 거예요? 오늘 조사세요? 아니면? 오늘 포렌식 참관이십니까? 오늘 자정 구치소에서 석방된 이 대장동 핵심 인물 그 김만배 씨는요. 허위 인터뷰 기획 의혹 그거를 또 부인했습니다. 네, 앞서 검찰은 김 씨가 이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에게 이른바 윤 검사 커피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서 이 법원에 추가 영장 발부를 요청했지만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 씨는 오늘 자정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났습니다. 자정을 조금 넘긴 시간 구치소에서 나온 김 씨는 지난 대선에 개입할 의도로 돈을 주고 허위 인터뷰를 했다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당시 검사에 대해선 수사를 무마할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어제 그 영장 심사의 주요 혐의는요. 사실 이 부분 지금 현재 제기되고 있는 이 의혹이 아닌 다른 횡령 배임 사건이었기 때문에 지금 법원이 이번 사건과 관련한 김 씨의 혐의 내용을 판단한 거 그건 아니라는 걸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어쨌든 김 씨는요. 이 자신의 인터뷰를 계기로 해서 민주당 그리고 일부 언론이 윤석열 검사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 이거를 본격 제기를 했고 심지어 대장동 뿌리가 윤석열이다 이런 프레임까지 만들어서 대선 직전에 공세를 폈는데 이제 와서 그건 또 아니다 이렇게 말을 바꾼 셈입니다. 그렇습니다. 김 씨는 그러면서 인터뷰로 대선 국면을 바꾸려는 의도가 없었냐는 질문에 자신이 그렇게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대선 공작용 허위 인터뷰 기획 의도도 함께 부정한 겁니다. 김 씨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윤석열 대통령이 2011년에 그 조우영 씨에게 수사 문마해줬다고 진술했는데 지금도 입장은 변화 없으세요? 그 당시에 대검 중수 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조우영 씨에게 뭐 인터뷰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혹시 말씀해 아니, 주실 수 저는 뭐 인터뷰 종용한 적이 없고 염려 차원에서 우영이한테, 동생한테 형으로서 몇 가지 당부를 하고 한 부분은 있습니다. 뭐 대선 국면을 어떻게 바꾸려는 그런 의도는 없으시다고요? 뭐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김만배 씨의 오늘 구치소 출소 발언을 종합해 보면요, 자신의 과거 인터뷰의 핵심 내용, 그러니까 윤석열 검사가 대장동 비리의 시발점일 수도 있는 의혹을 덮었다, 이런 식의 주장을 스스로 부인한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인터뷰는 왜 어떻게 하게 된 건지 이 부분이 또 궁금해지는 거죠. 일단 김 씨는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이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과의 관계부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랜 지인인데 15년에서 한 20년 만에 전화가 왔다. 그리고 당시 이제 대장동 건이 이제 터진 상태에서 본인이 패닉 그 상태였던 따라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만났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김 씨는 이 사적으로 한 대화인데 이게 녹음이 됐는지는 몰랐고 또 그 책값 1억 6,500만 원에 대해서도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지불한 거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는데요. 김 씨의 이야기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신하님 씨에게 돈 주고 허위 인터뷰했다는 의혹이 있는데 그분은 저의 오랜 지인인데 한 15년에서 20년 만에 처음으로 전화 오고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적인 대화를 녹음되는지도 몰랐고. 그러면 실제로 그 책을 사시고 1억 6,500만 원을 주신 건 맞으세요? 예, 그분이 굉장히 언론인으로서도 뛰어난 분이고 그런데 그분의 평생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책이. 그래서 거의 예술적 작품으로 치면은 그 정도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제가 그 책을 산 겁니다. 어제 검찰은 김만배 씨에 대해서 이제 압수수색에도 나서는 등 김 씨 신병 확보를 위해서 수사에 이제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원 이번 사건과는 다른 혐의로 청구된 영장이긴 했지만 그 영장 요청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뭐였습니까? 네, 법원은 기각 사유를 별도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재판장은 구속영장 신문에서 검찰을 향해 이 피고인 구속 기간을 1, 2, 3심 각각 최대 6개월로 정한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씨 측 변호인단 역시 대장동 사건으로 2년 수사받으면서 1년 6개월 동안 구속이 돼 있었다면서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피고인을 2년 동안 구속시키겠다는 건 전례 없는 가혹한 조치라면서 검찰이 별건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씨 수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에 가짜뉴스 혐의를 넣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어제 법원의 영장 기각 결정 이후 심각한 증거인멸이 이미 저질러졌고 또 다른 증거인멸 우려가 현저한 점에 비춰 법원 결정을 납득하기는 어렵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추가 구속영장 신문에서는 김 씨가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음을 삼척동자도 안다. 김 씨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당선을 도우려고 대장동 동업자들에게 허위 인터뷰를 하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저희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만 이 관련자들의 진술, 증언, 이렇게 검찰이 상당한 정황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법정에서는요, 김만배 씨가 이 대장동 일당에게도 거짓 인터뷰를 사주한 그런 정황이 또 공개가 됐습니다. 어제 김만배 씨의 구속영장 신문에서 검찰이 김 씨가 이 대장동 일당인 그 남욱 조우영 씨에게 JTBC와 허위 인터뷰를 하라고 지시를 했다며 이 수사 중인 내용을 좀 새롭게 공개를 했는데요. 사실 한동안 그 천화동인 1호 실소유, 즉 그분이 누구냐를 두고 좀 이렇게 논란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남욱 변호사가 2021년 그 JTBC 인터뷰에서 이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그분 의혹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가 유동규를 그분이라고 부른 적 없다면서 이 사실상 그분이 이재명 대표라는 그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씨가 그 남욱 변호사에게 전화를 해서 이제 우리랑 이재명은 한 배를 탔다. 이재명이 살아야 우리도 산다라면서 회유를 해서 이 번복 인터뷰를 하게 했다는 겁니다. 실제로 남 변호사는 그 이제 엿새 뒤에 그 본인의 발언을 뒤집는 그런 인터뷰를 했는데요. 당시 김 씨와 남 변호사의 관련 발언들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누굽니까? 그거는 바로 접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그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 없이 그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입니다. 그분이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는 말씀이 좀 바뀌신 것 같은데 어떤 취지로 이유가 뭐... 아닙니다. 바뀐 게 아니고 오해들 하신 거고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습니다. 네, 검찰은 김 씨가 브로커 조우형 씨에게도 허위 인터뷰를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 씨가 2021년 JTBC와 그분은 유동규라는 취지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역시 김 씨가 유동규의 뇌물 사건으로 정리돼야 한다고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판단인 건데요. 검찰은 오늘 남욱 변호사를 다시 불러서 당시 발언 경위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 김만배 씨의 추가 구속 불발에도 수사 속도를 높이고 있는데요. 특히 이재명 대표를 김 씨의 공범이라는 식으로 어제 영장심사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공범이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기에도 지금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검찰은 어제 김 씨의 신문에서 이 대표를 김 씨의 공범으로 지목했습니다. 김 씨의 이런 허위사실 유포 행위는 공범인 이 대표가 후보로 출마한 이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위반이란 별도 범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그렇다면 저 공범이 과연 이번 사건의 공범이라고 검찰이 지목을 하고 또 의심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미 지금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서 김만배 씨의 공범이다. 이런 식으로 보고 지금 기소해서 재판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대장동 사건과 어울러서 공범이라고 표현한 건지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해석할 필요가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검찰도 그렇고 여권도 그렇고 이번 사건의 배후에 이 대표 측이라든지 민주당이 연관돼 있을 것이다. 이런 의심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특히 검찰은 김 씨 허위 인터뷰가 대선 직전 보도된 점 등으로 미뤄 그 배경과 사건에 배후 세력이 있는지도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선거 공작 논란으로 번진 이 사건 수혜자가 이 대표였던 만큼 압수물 분석과 신전 위원장 등 관련자 조사를 거쳐서 이 대표 측을 조사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 대표와 김 씨의 과거 발언도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저를 인터뷰했던 것도 사실이고요. 제가 그분이 머니투데이 법조팀장 한다는 정도 알고 있죠. 응? 여러분도 지금 취재하셨다가 나중에 저하고 관계된 사업하시면 이렇게 언론에 돈 많이 오를 수가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사업 하지 마십시오. 이재명 지사랑 친분 부인하는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사실 그분하고 이재명 지사하고 뭐 특별한 관계도 없고 한 번 만나봤습니다. 옛날에 이 인터뷰차. 이렇게 검찰의 수사가 이제 이번 사건의 배후에 누가 있는지 그 여부, 과연 그게 이제 이재명 대표 측이라든지 민주당이라든지 지금 여권은 그쪽으로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까지 향할 것이냐 이게 지금 관심을 또 모으고 있는데요. 근데 여기서 지금 관심을 모으는 그런 소식이 하나 또 전해졌습니다. 이 대표의 그 SNS에서요 김만배 씨 관련 글들이 사라졌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그 SNS에서 지난해 1월 26일부터 3월 8일에 그 게시된 글이 비공개 처리됐다는 건데 이 사라진 글에는요 그 대선 직전 그러니까 3월 6일 이 김만배 녹취록 그걸 이제 기사를 공유하면서 널리 알려주십시오. 적반하장 후한무치의 이 생생한 현실을 이렇게 이제 말하는 그 내용의 글도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은요 어제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과거 이 대표의 글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어느 날 갑자기 이재명 대표의 페북 글이 사라졌다. 대통령 선거 기간에 포스팅한 글들을 왜 지워버렸는지 궁금하다. 숨기고자 한 글은 무엇일까라면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대표 측은요, 최근 들어 해당 기관의 게시물에 대해서 이루어진 조치는 없다면서 이제 와서 그 내용들을 비공개하거나 삭제할 이유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지금 정치권에서 가장 뜨겁게 불붙고 있는 이슈는 바로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 그러니까 김만배 신앙님 허위 인터뷰 의혹입니다. 그것의 핵심 당사자입니다. 김만배 씨가 오늘 자정에 이제 구속 기간이 만료가 돼서 풀려났고 처음으로 그 육성으로 저희가 그 사건과 관련한 김 씨 입장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 그 인터뷰의 핵심은 바로 윤석열 당시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수사를 무마했느냐 이 부분이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김만배 씨가 그런 거짓 인터뷰를 과연 기획해서 보도되도록 만들었느냐, 또 그 대가로 돈까지 줬느냐 이 부분인데 김만배 씨가 결과적으로는 둘 다 부인하는 지금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렇죠. 돈 준 거는 이제 확인된 거고요. 다만 돈을 준 이유에 대해서만 김만배 씨 설명과 검찰의 관측이 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조사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이고, 다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문제가 이 인터뷰를 김만배 씨 혼자 기획을 했느냐 아니면 당시의 여권,
지금의 민주당 또는 이재명 대표 측과 함께 했느냐는 건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재 그 드러나 있는 증거 관계는 없는 걸로 알려져 있지만 상식적으로 보면 김만배 씨가 혼자 이 어마어마한 대선 개입 사건의 인터뷰 이걸 이 프레임 전환인데 일종의 대장동 사건에 대한 이걸 기획할 수 있을까? 또 왜 그러냐면 거기에 그 여러 가지 정황들이 있습니다. 당시 검찰이 뭐 이 사건에 대해서 침묵했다든가 아니면 뭐 이재명 대표 쪽이나 이런 데서 주장하는 바가 김만배 씨가 주장했던 거와 뭐 비교적 일치했다든가 이런 그 의혹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의혹을 상식적으로 이렇게 짚어나가다 보면 결국 아마 그 합작품일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결론에 도달하는데 현재 그 증거가 없는 거죠. 아마 앞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검찰이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그 증거를 찾아내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검찰에서 자금 흐름은 이미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지금 1억 6,500만 원이 오고 간 정황이 있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이제 책 3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배임 증제 혐의 그리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가지고 지금 김만배 씨와 그리고 심학래 씨가 함께 입건이 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더 나아가서 허위의 인터뷰가 정말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종용한 세력들이 있는지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배후 세력이 있는지까지가 가장 중요한 의심의 포인트일 텐데요. 검찰이 어제 영장실질심사에서 했던 이야기들이 이제 보도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는 검찰에서는 이재명 대표 측 또는 이제 민주당 측이 배후에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의심까지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은 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단언할 수 없는 추정의 단계, 의혹의 단계이기 때문에 검찰이 앞으로 이 관련자들을 어떻게 소환해서 어떤 증거들을 찾아내는지에 따라 이 수사의 향방이 갈릴 것으로 보이고요. 단순히 돈이 오고 간 것만으로 이 모든 의혹이 다 입증됐다라고 보긴 어렵기 때문에 관련자들의 진술에 좀 더 주목해봐야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공세를 아주 크게 강화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만배 씨하고 그다음에 신학림 씨 그리고 이 내용을 보도했던 언론사 기자들을 한꺼번에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요 오늘 오전 이 서울경찰청에 허위 인터뷰 의혹 당사자인 이 김만배 씨 그리고 신학림 전 위원장 그리고 이를 보도한 뉴스타파와 이 JTBC, MBC 소속 기자 6명 등 모두 8명을 무더기로 고발을 했습니다. 이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인데요. 국민의힘은 이들이 이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를 보도를 함으로써 당시 국민의힘 소속 대선 후보였던 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고 또 의도적으로 대선 공작을 했다. 그러면서 이제 고발 이유를 밝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선 여론 조작을 위해서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시킨 김만배 신학님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반론 보도도 제대로 지키지 않은 보도와 관련해서 기자 6명도 고발했습니다. 가짜 뉴스로 선거 공작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우리 헌법 1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대선을 코앞에 두고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가 보도되고 확산된 과정을 대선 공작이라고 규정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긴급 대책회의도 열고 전담 조직도 꾸렸습니다. 가짜뉴스를 받아쓴 매체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도 예고했는데 특히 뉴스타파 측이 해당 인터뷰를 진행한 지 6개월 뒤인 지난해 3월 6일 그러니까 대선을 사흘 앞둔 시점에 보도를 했고 다음 날 MBC가 관련 기사를 4꼭지로 다루는 등 일부 매체들이 이거를 받아쓰면서 대선이 임박한 상황에서 폭발력을 키우려고 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대선 공작이라고 보고 있는 이번 사건의 배후에 이재명 대표하고 민주당이 있다. 이런 의혹도 연일 제기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린 대로 윤재욱 원내대표는 이 사건의 본질은 가짜뉴스로 대선 결과를 바꿔치기 하려 한 희대의 대선 공작이라며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장해찬 청년 최고위원 역시 이재명 대표와 김만배 씨가 여전히 원팀이라고 본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기현 대표는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허위 인터뷰 사건은 사형에 취해야 할 국가 반역죄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대선 공작으로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면서 이재명 대표를 겨냥하기도 했는데요. 국민의힘 목소리 들어보시죠.
저는 여전히 이재명과 김만배는 원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만배의 이 뉴스타파 조작 가짜뉴스 같은 경우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 사전에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측과 교감이 있었을 것이다. 이 대선 조작 공작 게이트는 단순한 흠집내기 차원의 정치 공세가 아니라 조직적, 체계적으로 아주 치밀하게 기획된 대선 선거 공작입니다.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쿠데타 기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의 국가 반역죄입니다. 이재명 대표 스스로도 돈을 받은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선거 공작으로 이익을 본 자가 범인이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인 지난해 2월 이 대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꺼내들었고 곧이어 민주당 의원들도 앞다퉈서 관련 공세를 이어갔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당시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기 전에 이 JTBC 등을 통해서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 의혹이 제기되긴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육성을 공개했던 뉴스타파 보도 전부터 이재명 대표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관련한 공세 수위를 높인 거 이거 혹시 사전에 교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 이렇게 여당은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네, 먼저 지난해 2월 있었던 이 대선 토론회 영상과 이 민주당 의원 목소리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조은영한테 커피는 왜 사주셨어요? 그럼 왜 타주셨어요? 저는 그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아니, 참. 희한하네요. 갖다 붙이려고 10년 전까지. 저는 윤석열 게이트다 이게. 윤석열의 몸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다. 윤석열 지사가 사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 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를 정면 부인하고 있죠. 맞습니다. 이재명 대표 자신도요.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지만 이 단식장에서 라디오 인터뷰까지 진행을 하면서 아주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대선 공작의 배후가 아니냐는 그런 질문이었는데 국민의힘의 주장은 적반하장이고 후한무치라고 일축을 했는데요. 자세히 들어보시죠. 대선 공작 예로 치면은 국민의힘이 조직폭력배 동원해가지고 나한테 조폭 자금 20억 줬다. 이런 게 진짜 선거 공작 아닙니까? 근데 그거 무혐의했다가 법원이 기소 결정했대요. 적반하장, 후한무치, 대표적 사례지. 또 우상호 의원은 오늘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법정에 제출됐던 정영학 씨의 녹취록을 바탕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무마 의혹을 제기한 것이라며 이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 보도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오 의원의 주장은요. 지난 대선 당시에 언론에도 일부 공개가 되면서 정치권을 아주 뒤흔들었던 그런 거죠. 바로 정영학 녹취록이라는 건데 이 녹취록에 지금 논의되고 있는 그다음에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이런 얘기들이 들어있었고 김만배 씨의 허위 인터뷰가 아니고 바로 이 정영학 녹취록을 토대로 해서 이 대표 그리고 민주당은 관련 공세를 펼쳤다. 그렇기 때문에 김만배 씨의 배우다 이런 주장은 근거가 없다. 지금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우상호 의원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아니 대선 캠프에서 뉴스 보도에 우리에게 유리한 게 있으면 집중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상례지.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은 일부 보수 언론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때리면 다음날 일제히 선대위 관계자가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던 국민의힘 선대보는 그러면 보수 언론하고 다 짜고 친 겁니까? 다 미리 사전에 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집권에 성공한 정당의 최고위원과 지도부들이 무슨 이렇게까지 저열하게 민주당 공작설을 퍼뜨릴 수가 있습니까? 또 민주당에선 국민의힘이 해당 의혹을 국면 전환용 카드로 쓰려고 프레임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며 정말 그렇다고 하면 특검에서 실체를 밝히면 된다고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정치권 공방이 이처럼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서요. 앞서도 전해드린 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사건 무마 의혹을 뉴스타파보다 이제 열흘 정도 먼저 보도한 언론이죠. 바로 JTBC인데요. JTBC의 보도 이것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JTBC는 대선을 2주가량 앞두고 이 윤 대통령의 사건 무마 의혹을 최초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남욱 변호사가 지난 2021년 그 11월 초에 검찰의 진술한 내용도 보도를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이 조우영 씨가 지난 2011년 그 검찰 조사를 받을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준 커피 한 잔을 마시고 돌아왔다는 이제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 변호사가 지난 2021년 11월 말 이 조우영 씨와의 대질 신문에서
내가 착각했다 이렇게 하면서 진술을 번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 씨 역시 최근 검찰 조사에서 커피를 준 것은 박모 검사다. 당시 윤석열 검사가 있던 이 대검 중수부는 대장동 그 이제 부실 대출 의혹을 조사하지도 않았다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습니다. 또 조 씨는 이에 앞서서 이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진술하기 전인 지난 2021년 10월에 이 JTBC 소속인 B 기자와 만나서 1시간에 걸쳐 윤 대통령의 수사 무마는 말도 안 된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는데 하지만 이로부터 석 달 뒤에 이 JTBC 보도가 나왔고 이 보도에는 윤 대통령이 커피를 타줬고 또 수사를 무마했다 그런 의혹이 그대로 담긴 겁니다. 조 씨의 해명을 직접 듣고 취재한 것으로 알려진 JTBC의 그 B 기자는요. 대선이 끝난 뒤에 뉴스타파 그러니까 지금 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거짓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터뷰 녹취를 처음으로 공개한 매체죠. 그 매체로 자리를 또 옮겼습니다. 네, 이 B 기자라는 사람이 지난해 10월에 JTBC에서 뉴스타파로 이직을 했습니다. B 기자는 당시에 조우영 씨가 자기 방어를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다면서 인터뷰 전문을 공개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의혹 당사자인 조 씨보다는 제3자인 남욱 변호사의 진술이 더 신빙성 높다고 판단을 했고 남 변호사의 진술 번복 사실은 알지 못했다라는 해명도 전해졌습니다. B 기자는 저렇게 해명을 했지만요. JTBC는요. 방송사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네, JTBC는 어제 저녁 뉴스를 전하면서 윤 대통령이 커피를 타주고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 보도에서 중요한 진술 누락과 일부 왜곡이 있었다고 시인하고 사과했습니다. 또 JTBC는 당시 기사 작성과 과정에 관여한 담당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고 이 시기에 보도된 다른 기사들의 문제가 없는지도 검증에 들어갔으며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보고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렸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JTBC에 대한 책임 추궁을 촉구하는 그런 분위기죠. 네, 당장 김기현 대표는 이 JTBC를 겨냥해서 사과는 당연하고 진상조사와 책임자 징계, 강도 높은 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해당 방송을 포함해 뉴스타파 보도를 인용한 다른 방송사들도 입장을 내고 진상조사와 법적 조치에 응할지 밝혀달라 이렇게 촉구를 했는데요. 김웅 의원도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가짜 인터뷰가 처음 실린 건 뉴스타파지만 이것을 키운 것은 JTBC라면서 뉴스타파는 척후병이고 주력은 JTBC였다 이렇게 날을 세웠습니다. 또 이 B 기자가 뉴스타파로 이직을 했다면서 JTBC가 책임을 면하려고 그러니까 그 B 기자가 뉴스타파로 이제 이직을 한 점을 두고 JTBC가 책임을 면하려고 한다면 꼬리 자르기가 아니냐 또 이렇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사건, 그러니까 대장동 사건 관련한 허위 인터뷰 이번 의혹을 놓고서 지금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 또는 또 민주당 측 인사가 배후에 있다 이런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반박을 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우상호 의원이 오늘 밝힌 내용입니다. 자신들이 그때 주장을 했던 그런 내용, 그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공세를 폈던 그거는 정형학 녹취록, 이른바 정형학 녹취록에 근거해서 한 것이지 그 김만배 씨 인터뷰라든지 이런 거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 그리고 방송사에서 보도를 했는데 또 언론 다른 매체에서도 보도를 했고요. 그거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심지어 보수 정당이 그렇게 보수 언론이 그렇게 하면 국민의힘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의 이 반박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아니 우상호 의원의 말이 일리가 있는 듯 보이면서도 사실은 정형학 녹취록이라는 거에 전문이 공개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렇게 보면 한번 우상호 의원의 주장을 검증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이 사실을 김만배 씨 혼자 기획을 해서 사실은 그 이후에 전개 과정이 이렇게 왔다? 그렇게 보기에는 저희들의 경험상 이거는 좀 뭔가 의구심이 있다고 보는 게 저는 상식적이라고 봐요, 오히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게 연계돼 있다는 증거를 현재 찾은 건 없어요. 그러나 상식적으로 보면 과거 김대엽 공작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뭔가가 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건 우리가 충분히 의문을 품고 조사나 또는 취재를 해볼 필요는 있다고 보는 거죠. 증거가 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적어도 김만배 씨가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이 허위 인터뷰를 한 거는 틀림없고 그러면 거기에 이제 당시 여권, 지금의 민주당이 관여돼 있는지 여부는 앞으로 수사나 취재할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지금은 마치 무슨 증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는 그건 국민의힘의 이제 별도의 정치 공세라고 보고 다만 전혀 무관하다 이렇게 보기에는 의문스러운 점이 많다 하는 데까지 저희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수사가 되고 있는 것과 정치 공세는 좀 구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 뭐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거나 뭐 이재명 대표 측이 배후에 있다라는 어떠한 뭐 증거나 근거들이 나온 바는 없거든요. 그냥 말 그대로 의혹 제기일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수사기관에 맡겨야 될 것 같고 정치 공세는 여기서 좀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국민들 보시기에 대장동 의혹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부산저축은행과 계속 새롭게 연결돼 있다는 부분들을 계속 각인시켜주는 효과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민주당이 계속 주장했던 것처럼 지금 현재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특검을 빨리 통과시켜서 이 대장동 관련된 부분만큼은 부산저축은행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안을 다 들여다봐서 국민들 보시기에 의혹 한 점이 남지 않도록 특검을 해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속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검찰 출두 일정을 두고서 그간 양측이 힘겨루기 양상을 보여왔는데요. 결국 이 대표 측이 오는 9일, 그러니까 이번 토요일입니다. 검찰에 나가겠다, 이런 입장 오늘 밝혔습니다. 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이 오늘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오는 9일인 토요일 검찰에 혼자 출석할 것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 검찰이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를 했고,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다. 이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관련해서 박 대변인의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재명 당대표는 오는 9일 토요일 수원지검에 출석합니다.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습니다. 저들이 저열하게 행동할 때 우리는 정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이 대표는 대정부 질문이 끝난 직후인 9일 토요일 검찰에 출석해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소환에 당당히 맞설 것입니다. 조율된 건 아니고요. 오전에 조금 전에 브리핑하기 전에 검찰에 통보를 한 겁니다. 검찰의 입장이 또 나오지 않겠습니까? 오전에 출석하지 않겠습니까? 3회 불출석할 시 구속 영장도 지금 검찰에서는 일방적으로 좀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실 이제 검찰하고 출두 날짜 주고서 계속 이제 핑퐁 게임을 벌이는 그런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급기야는 이제 가장 최근의 그 상황은 다음 주 그러니까 나가겠다. 국회 본회의가 없는 일정에 나가겠다. 그러고 검찰은 그러면 안 된다. 이번 주말에라도 최소한 나오라 이랬는데 결국 이재명 대표가 검찰 입장을 수용하는 그런 셈이 됐습니다. 네. 이 배경이나 의도 어떤 걸까요? 사실 검찰에서 계속해서 빨리 나오라라고 지금 일정을 통보한 상태였고 이재명 대표는 단식을 하기 전부터도 본회의 기간에는 갈 수 없다라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조율이 안 되던 중이었는데 결국에는 이재명 대표 측에서 검찰의 입장을 또 수용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검찰의 소환 날짜가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소환을 가서 과연 어떤 질문들이 오가고 그 소환을 통해서 과연 검찰이 그 이후에 구속영장 청구라든지 아니면 그 이후에 기소를 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언제 진행될지 이렇게 더 중요해졌다라고 봐야 될 텐데요. 이재명 대표가 아마 토요일에 소환을 나가게 되면 아마 다음 주 정도에는 검찰이 그 후에 추가적인 일정들을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다음 주가 또 국회에서도 또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서도 분수령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 출두 날짜는 윤곽이 잡혔지만요. 중요한 변수가 있습니다. 바로 단식 중인 이 대표의 건강 상태인데요. 이 대표 오늘로 단식 8일차입니다. 오늘 오전에는요. 최근 언론의 모습을 잘 비추지 않았던 김은경 전 혁신위원장이 단식장을 찾아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네, 각종 설화 그리고 가족사 논란 이런 잡음 때문에 민주당 혁신위가 조기 해산을 했었죠.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던 김은경 전 위원장이 오늘 이 대표 단식장에 왔는데요. 김 위원장이 이 대표 건강을 걱정하니까 이 대표 역시 김 위원장에게 고생했는데 전화도 한번 못했다면서 미안함을 표시했고요. 두 사람은 아기를 가진 소수가 세상 물을 많이 흐린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등의 대화를 나눴는데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혈당 수치 별로 안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또 누가 또 그런 얘기를 걱정스러워가지고 소화가 잘 안 돼. 늘 소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고생하셨는데 제가 전화도 한번 못했어요. 힘내시고 건강하셔요. 이게 사직생이잖아. 진짜 쉽게 살기로 해야 되는 거 모든 일이.
법적 대응하고 있어요. 세상에 보니까 선의를 가진 사람들이 많긴 한데 이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소수가 이 마치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것처럼 세상 글을 많이 그려요. 그 중에 정말 인간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결국 그렇게 되겠죠. 이 대표는 단식 중에도 계속 국회 일정에는 참여해왔습니다. 어제는 소속 상임위인 국회 국방위에 참석을 했는데요. 여기에서 또 여야 간의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네, 국방위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의원이요.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힘도 없는데 국방위에 참가해줘서 감사하다면서 국민의힘 소속인 한기호 국방위원장을 향해 이 대표에게 한 말씀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기호 위원장이 특별히 말할 게 없다 이렇게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 대표가 국방위가 아니었으면 이런 제안은 안 했을 텐데 매몰차게 거절한 것이 납득하기 어렵다. 위원장을 포함한 여당 의원들이 이 대표의 단식장을 방문해 손을 잡아달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러자 여당 의원들은 국회의원이 직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냐 라면서 왜 민주당 의총에서 할 말을 국방위에서 하냐고 비판했습니다. 어제 상황 직접 영상으로 보고 오시죠. 오늘 사실 우리 당대표이신 이재명 대표께서 단식 7일차 아주 어려운 온몸을 던져서 복귀를 끊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또 힘도 없고 기운도 없으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국방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위원장님 이재명 대표님 이리 오셨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특별히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그렇게 매몰차게 말씀 주신 거 조금 납득하기 어렵고요. 위원장님 이하 여당 의원님들께서 함께 방문하셔서 손 잡아주시는 것도 국민들 보기에 그런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차원에서 좀 진지하게 검토해 주십시오. 칼로 무자르듯이 탁 자르지 마시고요. 국회의원의 그 직무를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당연히 참석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건 우리 국방위에서 하셔야 될 말씀이 아니고 민주당 의총에서 하셔야 될 말씀을 우리 국방위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니까 저는 그 심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대표의 단식장에서는요, 뜻밖의 이제 여당 의원의 모습이 보여서 또 눈길을 끌었는데, 그런데 이 방문이 이루어진 데는 또 사연이 있었죠. 네, 그 여당 의원은요, 이 탈북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이 태영호 의원입니다. 그 태영호 의원이 이 대표 단식장을 찾은 건데, 이 오늘 방문이 이루어진 그 발단이 있습니다. 바로 이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 질의 과정에서의 그 여야 간 충돌이었는데, 태 의원이 어제 대정부 질문에서 이 무소속 윤미향 의원의 뭐 친북단체 그 조총리 행사 그 참석한 것을 이제 비판을 하고 또 동시에 이 북한 인권재단 이 출범 지연 문제를 놓고서 이제 민주당을 저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태영호 의원을 향해서 뭐 쓰레기다, 빨갱이다 이런 이제 원색적인 표현을 쓰면서 고성을 지르고 반발을 한 건데요. 먼저 어제 상황부터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북한 인권 문제만 나오면 입을 닫고 숨어버리는 이 더불어민주당은 이거 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 자격도 없는 이런 정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의원의 반국가적인 행태를 보고서도 말을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공산 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언 주의하세요. 발언 주의하세요. 네,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발언 주의하세요. 쓰레기. 뭐 쓰레기? 자, 뭐 쓰레기? 우리 무슨 말? 태영호 의원님, 의원님, 우리 의원석을 향해서 응답하지 마시고요. 의원님들 그 말씀을 하더라도 쓰레기라든지 이런 그 인신 공격적인 발언은 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태영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향해서 쓰레기, 빨갱이 이런 강도 높은 비판한 것을 두고 오늘 이재명 대표 단식장에 가서 직접 항의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태영호 의원의 모습이 보이자마자 이 대표의 단식장을 지키고 있었던 야당 의원들은 인사만 하고 가라라고 하거나 이 대표가 힘드니까 짧게 얘기하고 가라는 등 반기지 않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태 의원이 항의 발언을 하는 내내 이 대표는 눈을 감은 채 아무런 반응도 안 했고요. 이후에 태 의원은 끝내 야당 의원들에게 끌려 나왔습니다. 오늘 현장 모습 자세히 보시죠. 아니 왜 그러세요? 대표님한테 다 일이 안 되고 다 잡수도 안 됩니다.
선생님 저도 좀 할게요. 저도 양보했는데 너무 완전히 원색적인 막말을 했습니다. 아니 제가 일만하면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빨갱이, 북한에서 쓰레기, 공산당 부역자, 아니 이런 말이 이거 국회 그것도 권해 대정부 질의당에서 이거 할 수 있습니까? 대영호 의원이 민주당에 의해서 뭐라고 했어요 그 자리에서? 의원님, 단식 투쟁 안 하고 있는 원내대표도 있으니까 저희 가서 말씀하시고. 왜냐면 제가 저에게 마이크 켜놔봐 혹시 북한에서 모르니까. 쓰레기라고 소리치고 외친 박용순 의원 이거 대표님 가만두면 안 됩니다. 이거는 당에서 출당시키고 그리고 국회의원직 이거 대표님께서 책임지고 이거 박탈시켜야 됩니다. 어제 국회 정무위도 열렸는데요. 여기에서는 또 느닷없이 이미 이제 사망한 문재인 전 대통령 아버지의 이 친일 관련 그런 또 얘기가 나와서 또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이건 또 어떻게 된 일입니까? 네, 야당 의원이 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을 향해서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위 여부를 묻는 질의를 하자 박 장관이 일제강점기 때 간도특설대에서 복무한 백선엽 장군은 친일파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을 언급한 건데요. 발언 직후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영상으로 직접 보고 오시죠. 우리 보훈부 장관께서 광복 회장이 백선엽은 친일이 아니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제 이종찬 광복 회장이 성명을 냈습니다. 백선엽이 친일 행위자 아니라고 한 적 없다. 박민식 장관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 보훈부 장관께서 광복 회장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니 사과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보도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여기 잘 보시면은 친일 행위자라고 말한 적이 있다고도 없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제가 뭐 사과할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 제가 뭐 진짜 우리 의원님하고 밤새워 토론을 하고 싶습니다. 1949년입니까? 반민특위가 맨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 그 당시에 백선엽이라는 인물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백선엽이 20몇 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잠깐만. 지금 장관님께서 너무 오바를 하시는 것 같거든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박재호 의원님한테 바로. 이제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비교를 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어요. 장관이라는 자리가 정권에 충성하는 자리입니까? 여러분들이 공격하니까 답변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보훈부 장관을 몰아붙이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발언 맥락을 보면은 이제 박민식 장관이 아주 이제 적극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가 흥남시에 어떤 개장을 지냈기 때문에 친일파다 이렇게 얘기한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저희가 지금 그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박민식 장관은 백선엽 장군도 친일파라면 그와 거의 같은 나이에 문재인 대통령의 아버지도 어떤 개장을 지냈는데 그러면 그분도 친일파인 거냐 지금 이렇게 되물은 겁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당시의 청와대 인사들은 거짓말을 했다 이러면서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네, 이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흥 의원은요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였다는 이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이라면서 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이 농업 개장 이것을 한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다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것이다라고도 밝혔습니다. 또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오늘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 박 장관을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친일파라는 박 장관의 주장은 완벽한 거짓입니다.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하신 것은 일제 치하가 아니라 해방 후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은 박민식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역사관이라든가 친일 문제라든가 이념 문제라든가 정말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박민식 보훈처장은 보훈부 장관입니다. 네, 보훈부 장관은 예. 정상적이지가 않은 거예요. 미친 거예요. 자, 이에 대해 박민식 장관은 어제 MBN 방송에 나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본인을 사자 명예훼손 고소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문 전 대통령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개장을 한 건 해방 후의 일이라는 야당의 주장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하 의원은 오늘 SNS에서 분명한 건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은 일제강점기에 보통 문관 시험을 보고 공무원을 했다는 사실이라면서 당시 신분과 가난에서 벗어나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치고 싶은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일제치하이긴 하지만 그 선택지로 공무원이 되려고 했고 문 전 대통령의 부친도 그 중에 한 분이다. 또 백선엽 장군도 마찬가지고 일제강점기에 관리를 지냈다는 것이 죄는 아니라면서 장관도 그 점을 말하고자 했을 뿐이라고 박 장관을 비호했습니다. 정말 난데없는 논쟁 아닌가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아버지의 친일 문제, 그다음에 백선엽 장군의 친일 문제. 사실 이것도 굉장히 묵은 이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계속 국회에서 논란이 되면서 급기야는 보훈부 장관이 두 사람, 한 사람이 친일이면 다른 사람은 친일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고 그걸 또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건 사자 명예훼손이다. 아예 그냥 친일파라고 규정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사자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겠다.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얘기한 건 아니고요.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 논쟁,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사자 명예훼손은 친고죄라고 하던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 본인이 직접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하면 진상이 규명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 대정부질문에 이런 막말성 공방이 오고 간 거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요. 오죽하면 김진표 국회의장도 초등학교 반상회의 오늘까지 해가면서 자제를 당부했는데 그 당부한 다음 날 또다시 저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해도 보니까 국회의원들을 바꾸지 않는 한 고쳐질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결국 유권자들이 이런 것들을 꼼꼼히 적어서 나중에 선거 때 그 심판을 하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국민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합니다. 지금 민생도 너무 힘들고 경제도 힘드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 왜 저런 걸 가지고 논쟁을 해야 되는지 이해하기 힘든 국민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는 전 집권 여당도 굉장히 고민이 깊어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른바 대통령께서 이른바 이념 전쟁이라는 거를 말씀을 하시고 이념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이념 중요하긴 하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경제나 민생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집권 여당으로서는 지금 갑자기 이념 전쟁이 붙고 국회에서도 거의 이념과 관련된 이야기들만 자꾸 확대되고 재생산되는 이 모습들이 아마 총선을 앞두고는 굉장히 전략적으로도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중도층에 계신 국민들이 지금 보고 계시고 분명히 총선에 가서는 이념을 중시하는 것보다 경제를 더 살릴 수 있는 그런 정당에 투표를 하실 거라는 것, 그 점을 양 정당은 다 명심해야겠습니다. 변호사시니까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최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듯이 사자 명예훼손으로 지금 고발하겠다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측근 인사들이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친고죄입니다.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고발할 걸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직접 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아무리 측근이어도 저렇게 이야기를 할 것 같지는 않고요. 단순히 그냥 항의를 한 것 또는 정정을 한 것을 차원을 넘어서서 법적 조치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리고 사자 명예훼손은 아시다시피 고소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되는 범죄임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특히 이제 사자 명예훼손은 허위 사실에 대해서만 지금 처벌이 되기 때문에 해방 후에 개장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허위라는 주장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고소를 할 의사가 있다라고 해석을 해야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담당 검사의 정체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이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이른바 롤스로이스 운전자 관련 소식인데요. 잠시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난달 2일이었죠. 이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모 씨가 성형외과에서 이 수면마취제 등의 약물을 투약을 하고 운전을 하다가 당시 인도를 걷던 20대 여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은 공을 샀는데 그 피해자가 뇌사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죠. 검찰은 어제 이 신 씨를 약물 투약으로 인한 이 위험 운전, 치상 외에도 이른바 그 뺑소니 혐의를 이제 적용을 해서 재판에 넘겼거든요. 네.
또한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신 씨가 자신의 집에 1억 원 넘는 현금을 보관 중인 사실을 파악하고 MG 조폭과의 관련성도 수사 중인데요. MG 조폭하니까 생각나는 인물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공교롭게도 지난 6월에 조폭 수노아파 수사 결과를 발표하다가 이른바 단전에서 올라오는 깊은 화남, 속칭 빡침을 보여주면서 선처를 기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던 신준호 부장검사가 이번 사건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영상이 있죠. 이 수사 결과 발표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제 화를 꾹 참 듯한 그런 모습이 보여서 아주 당시에 큰 화제가 됐습니다. 네, 당시 신준호 부장검사는 조폭 또래 모임을 설명하다 조폭 회식 영상을 차마 눈뜨고 못 보겠다는 듯 고개를 돌리는가 하면 굳은 표정으로 분노를 참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영상 보고 오시죠. 최근에는 소위 MZ 세대들 폭력 조직들 간에 전국 단위로 연대하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한 조직 문화고 그런 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후 저 영상이 화제가 되니까 신 부장검사는 뭐 온몸에 문신을 하고 뭐 본인들이 지역구 1등이네, 뭐 전국구 별이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정말 가당치도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당시 표정 관리를 좀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번 사건을 신 부장이 맡았다는 그런 소식에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분위기인데요. 정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가해자가 제대로 걸렸다. 이 조폭 때려잡는 우리 신 검사님 활약을 기대한다 이런 댓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검찰 역시 극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이 공소유지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또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저희가 이제 MG 조폭이라는 표현을 아까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MG 조폭이 뭐냐? 결국 이제 MG 세대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1990년에서 2000년대생에 주축이 된 그런 조폭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수노아파 같은 경우는 서울 도심의 한 그 특급 호텔에서 그 난동을 벌였던 그런 혐의로 체포됐던 그 조폭 일당, 그 일당을 저희가 말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에서 이 신 씨한테 이 뺑소니 혐의를 적용한 거 이것도 눈길을 끄는군요. 네, 신 씨 행적을 보여주는 CCTV를 비롯해서 구호 조치를 안 한 여러 정황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CCTV 영상에는 행인들은 차량과 벽 사이에 끼인 피해자를 구조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정작 신 씨는 구조 활동을 안 하는 것은 물론 급기야 구급대 도착한 뒤에는 유유히 현장을 떠나는 모습까지도 담겼습니다. 이렇게 신 씨가 현장을 벗어나서 찾은 곳은 한 병원이었는데요. 바로 자신이 피부 시술 명목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던 그곳이었습니다. 신 씨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요. 신 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맞추기를 하기 위해 사고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또 신 씨가 병원 결제 내역을 조작하고 휴대전화를 폐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한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요. 이번 사건은 이제 신 씨 집에서 1억 원의 정말 거액의 돈다발이 발견되면서 또 다른 논란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른바 이제 신 씨의 나이와 관련해서 결국 신 씨가 MG 조폭인 거 아니냐, 혹시 MG 조폭과 관련된 어떤 활동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으로 지금 확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와중에 이 MG 조폭과 관련자로 MG 조폭에 관련된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이 사고 제보자를 입막음하려는 그런 모습, 이게 또 포착이 돼서 논란이죠. 네, 이게 이제 저희 TV조선 단독 보도인데요. 이제 돈을 받은 사람은 유튜버입니다. 누구냐면 이 신 씨가 그 MZ 세대 조폭과 연루가 됐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 A 씨인데 이 돈을 건넨 사람은 검찰이 이른바 그 이제 MZ 세대 조폭 중 한 명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국은 이 사고를 제보한 유튜버의 입을 막으려고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나는데 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저희가 단독 입수를 했습니다. 영상에서는 왜 돈을 주고 받았는지 그 이유도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있는데 보시죠.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을 방송에서 언급하지 않고 컨텐츠화하지 않는 조건으로 3억을 겨우 받았습니다. 불법 이런 거에 있어서 처벌하고 받았지만 이제 저희도 다만 드리는 이유는 주변인들이 하는 것도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검찰은 신 씨 교통사고로 인해서 조직의 정체가 드러나는 걸 막으려고 B 씨가 돈을 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미 신 씨가 MG 조폭과 연루돼 온라인 도박 사이트 운영 등 불법 사업을 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두 번째는요, 딱 걸린 아이돌 이렇게 나왔습니다. 누가 뭘 딱 걸렸다는 건지 또 궁금합니다. 네, 아이돌 그룹 엑소의 멤버 디오 씨가 한 음악방송 대기실에서 이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코로 연기를 내보내는 모습이 딱 걸렸습니다. 이 논란을 촉발한 건 지난달 올라온 이 엑소의 자체 콘텐츠 영상이었는데 이 방송국 대기실에서 엑소의 그 디오 씨가 좀 옷 매무새를 가다듬던 중에 코로 연기를 길게 내뿜는 모습이 이제 카메라에 포착이 된 건데요. 이게 이제 짧은 순간이었지만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디오 씨가 실내에서 흡연을 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불거졌고 급기야 한 네티즌은요. 해당 보건소에 민원까지 제기를 했습니다. 자, 이 민원을 제기한 네티즌이 그 처리 결과를 지난 5일 인터넷에 공유했는데요. 디오 씨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보건소에 따르면 방송사 건물 내에서의 흡연은 금연구역 위반 행위로 디오 씨와 소속사가 니코틴이 없는 전자담배였다고 소명을 했지만 해당 제품의 성분 설명과 안내서에서 니코틴 없는 전자담배임을 입증할 수 없어서 과태료를 부과했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디오 씨가 공인으로서 앞으로는 성실히 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까지 했다고 덧붙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디오는 지금 엑소의 멤버로서 이제 가수, 원래는 아이돌이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지금 탤런트, 연기자 활동을 병행하고 있어서 최근에만 해도 더 문이라는 아주 큰 블록버스터 영화의 주인공으로 또 유명합니다. 이런 연예인들의 실내 흡연 사실 논란이 된 게 이번이 처음은 또 아닙니다. 2년 전에 이명웅 씨도 이 실내 흡연으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죠. 그때 이제 과태료 10만 원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었는데 당시 그 이명웅 씨 소속사 측은요, 이 해당 전자담배가 무니코틴 제품이라서 이 실내 흡연 과태료 부과 대상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흡연 행위 그 자체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것 같아서 아쉽다 이제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이제 임영웅 씨는 당시 그 소속사 공식 입장과는 별도로 팬카페에 글을 올렸는데 오늘을 교훈 삼아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성숙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사과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두 사람, 그러니까 디오와 이명웅 모두 정말 비슷한데 그 두 사람 모두요, 이 무니코틴 전자담배다 이렇게 해명을 했지만 과태료는 부과가 됐습니다. 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요. 이 니코틴이 포함되지 않은 전자담배는 담배 유사 제품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무니코틴 전자담배라도 이를 증명하는 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이번 디오 씨와 과거 이명웅 씨 모두 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해당 제품의 무니코틴 표기가 명시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관할 당국이 흡연으로 받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혼선이 없도록 이 무니코틴 전자담배를 포함해서 실내에서의 흡연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세 번째는요, 해킹당한 조국 딸입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이죠. 조민 씨 관련 소식입니다. 네, 조민 씨의 유튜브 계정이 해킹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킹 직후에 조민 씨의 유튜브 채널명은요, 특정 가상화폐와 관련한 이름으로 바뀌었었고 기존 영상들도 모두 사라졌고요. 현재는 계정이 아예 비활성화돼서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안내문만 뜨고 있는 상태입니다. 조민 씨 여러 가지 이제 법적 논란 또 곧 이제 기소가 돼서 재판도 받아야 될 처지인데 최근에는 아주 유튜버로서 상당히 활발히 활동을 했죠. 그래서 채널이요 구독자 수가 30만 명 돌파 이걸 앞두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난 2월부터 유튜브 그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30만 그렇고 돌파를 했었고 또 최근에는 이 편집자를 채용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유튜버 활동에 나서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구독자가 29만 명을 넘은 것은 물론 지지자들로부터 1,000만 원가량의 후원금을 받은 이제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조민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그 해킹 소식을 알렸는데요. 사방팔방으로 노력 중이지만 이 복구되는데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서 양해를 구한다. 지금까지 열심히 만든 영상들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너무 무섭지만 차근차근 노력해 보겠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게시됐던 지난 영상들 잠시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인스타그램을 제가 오픈을 했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되게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소소하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편안한 거 하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자아 실현이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냥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킹된 계정 과연 복구가 될 가능성이 있는 건지 이 부분도 소개해 주시죠. 네, 이번 조민 씨 해킹과 유사한 해킹 사건은
지난 5월에도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국내 유명 유튜브 채널 10여 개가 특정 코인 계정 관련된 정보들로 도배가 됐었는데요. 당시 해킹됐던 채널 대부분은 복구가 된 상태고요. 조민 씨의 경우는 일단 구글 측에 문의를 넣어둔 상태라 그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